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천 갈등이 극심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최대 악재가 된 공천 갈등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당 잔류 결정을 계기로 진정될지 아니면 추가 이탈 의원이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위성정당과 제3지대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총선 준비 상황, 오늘은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합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총선은 지난 2년 동안 저조했던 대통령 지지율 등을 바탕으로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우세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의견도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또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되거나 차이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부시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일련의 이런 흐름들, 이 여론의 추이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는 그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향후 4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과정이고 그것들이 종합돼서 표출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국은 우리 국민이 가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여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 심판에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 이러한 다소간의 이런 현상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네. 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이 공천 과정이 끝나게 되면 또 정권 심판에 대해서 총의들이 모아지면, 의견들이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8곳, 전남 10곳의 민주당 공천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신대희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심위원회가 의결했던 광주 전남 3개 지역구의 3인 경선안이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는 재심을 청구했던 박혜자 전 의원의 경선 참여가 이틀 만에 기각돼 원래대로 송갑석 현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부시장의 2인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역시 재심위에서 문용진 후보를 추가한 3인 경선이 의결됐던 목포시도 김원희, 배종호 2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단수 공천 특혜 논란이인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역시 이석형, 박노원 예비후보의 경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계호 정책위 의장이 전남에서 유일한 현역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당 기여도를 또 고려하고 또 공간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재심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는 서동용 현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그 자리에 여성 몫으로 권양엽 전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광주 선거구 8곳 중 이미 경선을 치른 5곳의 후보가 결정됐고 나머지 3곳의 경선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전남도 선거구 10곳의 공천과 경선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관위와 재심이 최고의 공천 심사 결과가 연이어 뒤집히고 다시 번복되면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고무줄 공천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40일 앞두고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광주 전남에서도 극심한 갈등과 오락가락 공천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네. 현재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곳은 광주의 5곳입니다. 전략 공천과 단수 공천된 전남 2곳을 제외하면 이제 광주 전남에서 11곳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선을 통해서 대부분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공천 심사 결과가 오락가락 뒤집히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 당사자들 또 번복된 당사자들 불만이 좀 가장 크겠고 그걸 지켜보는 지역민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금 나오고 계시는 예비 후보로 뛰고 계시니까 이 지역에서도 지금 이게 계속 발표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직접 뛰시는 상황에서 좀 혼란스럽진 않으셨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웠지만 이거는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도 3심제에서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찾아온 것은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물론 혼란스럽기는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서 이제 또 이야기해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이제 상대 당이기도 하고 이제 본선에서 맞붙으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광주 8개 전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전체 10개 선거구 중에 지금 8곳에 공천을 확정했고 2곳이 남았는데 이 2곳도 조만간 후보를 공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아무래도 험지라고 하는 불린 지역에서 그동안은 후보 내기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서진 정책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서 얻게 되는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모든 지역구에 다 낸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정치 공학적으로 선거 유불리에서만 따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대선 공약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이런 것 다양한 약속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지키지 않고 그때 단박약으로 처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내서 하는 경쟁, 선의의 경쟁은 바람직하나 좀 진실성 있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진실성 있는 접근이라는 네.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광주 지역의 투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가장 최근의 선거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였습니다. 2년 전 선거였는데 광주 지역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역대로도 가장 낮았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 또 투표를 뭐 해봤자 뭐하냐, 뭐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제기됐고 반면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때보다 또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지역구 선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비례대표 선거도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는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고 전국적인 선거의 영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자, 총선 앞둔 가운데 이제 지역의 여론, 지금 이 지역의 여론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서구 쪽에만 한 분석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정권 교체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민주당이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게 가장 컸었습니다. 여전히 그거는 유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그러한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녹아서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우리 지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망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끌어안아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2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다르게 더 많은 시민분들, 더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이른 아침에 전해진 이른바 친문 핵심으로 불렸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컷오프된 본인을 총선 예비 후보에서 공천을 주지 않고 컷오프시킨 것에 대해서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 오늘 이제 이 뉴스가 오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회동을 해서 오늘쯤 탈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반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당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당 잔류 이유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임종석 실장이 결국에는 나오지 않고 당에 있겠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임종석 실장의 제가 마음속을 들어가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권이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해달라는 게 국민의 열망으로 알고 있고 그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수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임종석 실장은 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같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탈당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앞서서 서른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연합 이런 이름을 내걸고 연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천에 반발하거나 탈당한 의원들과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의 연합, 분당으로 인식될 만큼 파괴력이 있을지가 또 주목되는데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오늘 또 출마 선언을 광주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좀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또 지금 민주당에 탈당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같이 뭐 한다 그러면 뭐 파괴력이 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현장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열망은 야권이 분열해라가 아니고 단합해라고 하는 게 우리 광주 시민들의 가장 큰 열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제3지대가 나오든 이낙연 신당이 오든 다른 신당이 오더라도 큰 파괴력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지금 조국개혁당인가요? 조국개혁당의 상당히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인구에 해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제 어떤 파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신 김에 그럼 조국혁신당은 이제 실제 이제 밑바닥 정서에도 실제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네네. 느끼신다고 네네.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좀 지역민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에 대한, 조국 씨에 대한,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것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두 가지가 서로 작용이 해서 조국 혁신당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들 특히 이제 원내에 있었던 현직 의원들의 이탈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제3지대 중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뭐 진짜 민주당을 표방한다라고 하는 뭐 이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적대 관계였던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사례도 지금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떠나서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것인데요.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직행한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그리고 호남의 지역 기반을 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것과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뭐 어쨌든 정치적인 상대방이었던 국민의힘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 그것도 다 중진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서두에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공천 갈등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천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한 계획의 일부에서 그 개혁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 내에서 풀지 못하고 뛰쳐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사선 의원을 하고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정치 신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극심한 공천 갈등 속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상으로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번 전체 선거를 가지고 끌고 가는 프레임 자체가 이제 바로 정권 심판론입니다. 반면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뭐 86세대 운동권, 뭐 퇴진론, 뭐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 이제 이걸 내걸고 전면적으로 총선에 이제 나섰는데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동력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 여전히 근데 정권 심판에 대한 건 좀 살아 있다라고 느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지율은 떨어지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권 심판론이를 사라지려고 하면 정권이 제대로 했을 때
제대로 했을 때 정권 심판론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 폐지라든지 거부권 행사에서 결국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은 국민들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론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는데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이 법안이 국회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제 이게 이 재의결을 언제 하느냐 이 시기를 놓고도 여당과 야당 또 대통령실 사이에 그런 미묘한 신경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언제쯤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결국에 이제 부결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의결도 3월 넘어오기 전에 실행이 됐고요. 자, 국민의힘의 이게 호재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호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본다면 민주당의 호재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절대 아니고 실제로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근데 대부분 60% 이상이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폐지시켰다고 하는 거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을 안중에도 없이 하는 우리 정권, 현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야권에서는 다음 회기 그러니까 이제 다음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그 남은 의혹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특검 법안에 들어 있는 의혹들의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특검법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능성 그 부분은 또 찬성하시는지 이제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찬성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 60%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은 악수를 둔 거죠. 정부 여당의 악수라고 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사실 총선 전국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또 이 증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 여당과 의료계 간의 강대강 충돌 대치 상황일 겁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민의 생명을 놓고 지금 여당 또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혼란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총선까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또 어떤 영향을 염두에 두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 이제 이 이슈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료 개혁하겠다 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은 떨어뜨리고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총선 유불리를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깊숙이 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총선에 자기들이 유리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강경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국민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 이거는 민주당에 오히려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은 이렇게 강하게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에게도 그렇고 이게 호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총선이 아직 40일이나 남았습니다. 이게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는데 이 총선 기간 동안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하게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가 나갈까요? 여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은 정부는 계속해서 밀어갈 거고요. 다만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인내하고 참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쭉 봐오는 경향을 보면
상당히 강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갈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불편하고 한다면 결국은 더 가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게 그 이번 총선에서 이제 또 하나 지역구가 아닌 이제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비례 의석 싸움이 또 어떻게 될지 또 하나의 큰 관심사입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이죠. 민주당과 진보정당 또 시민사회가 연대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거대 여야의 위성정당 대결이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서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는데요. 자, 비례 의석을 가진 이 경쟁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쪽에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야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조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죠, 여전히. 그 기준들을 잘 마련해야 되는 게 지금 당 지도부의 고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제3지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는 통합을 한번 했다가 금세 또 파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통합하고 나서 파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모두 양측 다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하면 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시작이 된 게 이제 제3지대 정치 세력화인데 어쨌든 터덕터덕되면서 빅텐트에 실패를 했고 서로 나뉘어졌지만 어느 쪽도 그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늦게 시동을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혁신당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경쟁을 피할 것 같고 비례대표 후보에 집중할 전략 이제 이거 세워서 나온 것 같은데요. 선명한 반윤을 내세우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오히려 위협할 수도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위성정당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크게 보면 결국 야권 연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큰 현 정부의 무능과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야권 전체가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그냥 이전 투구에서 서로 싸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지역에서 근데 아까 하신 말씀하고 좀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2당 혹은 1당 이제 비례 의석에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어제 나온 걸 보면 이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적 위성정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 나오는 것도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이제 조국 신당이 비례 의석 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야당 그 연합 정당보다 더 우세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네. 예. 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의 민주당 잔류가 확정된 뒤에 곧바로 오늘 광주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직 출마할 선거구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출마 선언은 하기로 했다가 이제 임종석 실장과의 이제 만남, 회동, 또 설득 이 과정 때문에 하루가 늦춰졌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워낙 지금 제 자신이 급박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오면서 잠깐 봤는데 지역은 결정하지 않고 광주에서 출마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는 거대 양당의 폐해다. 그래서 제3지대를 만들어서 공존할 수 있는 정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간 제3지대 영역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지금 여기 광주 민심만 보더라도 상당히 싸늘한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요. 그렇다고 보면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네. 자 이제 새로운 미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제 임종석 실장하고의 임종석 실장의 합류는 불발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른 의원과의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연대 형태나 아니면 홍영표 의원의 합류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광주 지역에서 이미 경선을 마친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에서 컷오프 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셨던 분들이 무소속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세력을 합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스스로 이제 거취를 밝히겠다고 예고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그 광주 출마 선언을 했으니 광주와 호남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는 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진 분들이라든지 경선에 탈락한 분들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행법상 현 지역구에서 경선에 참여했던 분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선 과정을 쭉 보셨겠지만 가장 큰 게 바꾸자입니다. 좀 바꿨으면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 바꾸자에서 탈락하신 분이 다른 당으로 간다 한들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